극장에는 사람이 2,000명 넘게 모였어요. 손팻말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설명하라. 발표는 오후 2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캐나다 최대 일간지의 일면 예정 기사가 통째로 갈아엎어졌어요. 저녁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국방위원회 소집 요구서가 접수됐고요. 그날 밤 캐나다 해군 예비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조회수 40만을 넘겼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우리는 방금 종이 도면을 샀다. 그 소식이 캐나다 국경을 넘어 사막 한복판까지 날아가는데 걸린 시간은 채 하루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지구 반대편의 어떤 나라가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커스 랜들입니다. 나이는 61고요. 저는 미 해군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잠수함 전력평가국 수석분석관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 어느 나라가 잠수함을 만들었을 때 그게 진짜 무기인지 아니면 그냥 물에 뜨는 쇳덩이인지 등급을 매기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서명한 평가표가 1,100건입니다. 그 표에는 국가별 칸이 있었고 아시아 항목은 32년 내내 맨 아래 2줄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 칸을 채운 사람이 접니다. 전역하고 3년 전부터는 사우디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해군 획득사업단 정부 수석대표. 외국인이 앉기 힘든 자리인데 왕실 임명장을 받고 앉았어요. 계약서 결제란에 제 서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배를 사는 쪽 사람이었습니다. 캐나다 발표가 나온 다음 날 새벽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40분이었어요. 리야드의 새벽은 사막 특유의 서늘함이 남아있어서 창을 열면 밤새 식은 모래 냄새가 밀려 들어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랜들 대표님, 10시에 들어오셔야겠습니다. 파이살 알 무타이리 국장이었습니다. 해군 전력 획득국장. 목소리가 평소보다 반톤 높았어요. 국장님, 무슨 일입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느 위 말씀이신지요? 수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답이었어요. 사우디에서 위라는 말이 그렇게 쓰일 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10시에 사업단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창이 남향이라 아침에도 햇빛이 하얗게 들어오는 방인데 그날은 블라인드가 전부 내려가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12명이 앉아 있었고 아무도 커피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도자기 잔에서 김이 올라오다 그대로 식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파이살 국장이 서류철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캐나다 건입니다. 어제 발표된 그것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오늘 아침에 한 줄 지시하셨습니다. 그가 서류철을 열지 않은 채 저를 봤습니다. 캐나다가 버린 걸 우리가 산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렸어요. 저는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캐나다 사업의 최종 후보는 두 곳이었거든요. 독일 TKMS, 그리고 한국. 캐나다가 독일을 골랐으니 남은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철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외람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캐나다는 버린 게 아닙니다. 걸은 겁니다. 몇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잠수함은 배가 아닙니다. 물속에서 몇 달을 혼자 버티는 폐쇄된 기계 덩어리예요. 이 물건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3곳뿐입니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 미국이죠. 나머지는 전부 도면을 받아다 조립하는 나라들입니다. 캐나다는 그걸 알고 정확한 판단을 한 겁니다. 파이살 국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의견은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지시는 이미 내려왔습니다. 국장님, 우리 함대는 앞으로 10년 안에 절반이 수명을 다합니다. 대표님이 매기신 등급표로는 그 10년을 못 버팁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파이살 국장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 숫자가 2개 적혀 있었어요. 24조 원, 6척. 이게 전하께서 정하신 규모입니다. 국장님, 그 규모면 독일도 프랑스도 다 받아줍니다. 받아주죠. 문제는 언제 주느냐입니다. 그가 2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유럽 조선소 3곳의 인도 일정표였습니다. 저는 그 표를 5초쯤 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맨 아래 줄을 짚었어요.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첫 척 인도가 11년 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것도 지연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성능만 봤거든요. 자망 시간, 소음 수준, 어뢰 발사관 개수. 언제 받느냐는 제 평가표에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그건 계약 담당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그 표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1년 뒤에 오는 최고 성능과 4년 뒤에 오는 조금 낮은 성능 중에 무엇이 더 강한 무기인가? 물론 그 생각은 3초 만에 접었습니다. 접었어야 편했으니까요. 현장 실사팀을 꾸리십시오. 단장은 대표님입니다. 제가 말입니까? 대표님이 32년 동안 등급을 매기신 그 나라입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오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보고서에 쓰시면 됩니다. 전하께서도 그 보고서를 기다리실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 출장을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서 사흘 정도 둘러보고 사진 몇 장 찍고 결론이 정해진 보고서를 쓰면 되는 일. 제가 32년 동안 100번도 넘게 해본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제 사무실 서랍을 열어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왜 꺼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갔습니다. 그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사 준비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캐나다에 연락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물건을 놓고 몇 년을 검토한 나라니까요. 그쪽 자료를 받아보는 게 시간을 아끼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사흘 뒤에 화상회의가 잡혔어요. 화면에 얼굴이 뜨는 순간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나왔거든요. 에드먼드 콜빌, 캐나다 국방조달청 차관보였습니다. 59, 넥타이 색까지 계산해서 고르는 사람 특유의 반듯함이 있었고 웃을 때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뒤로 캐나다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랜들 대표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평가국 시절 보고서를 저희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차관보님께서 직접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겁니다. 그는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정말 잘 만든 자료였어요. 항목별 배점, 가중치, 평가위원 구성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독일을 골랐습니다. 근거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동맹 정합성, 규격 호환성, 그리고 장기 신뢰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써온 단어들이었거든요. 한국 쪽은 어땠습니까? 콜빌 차관보의 표정이 그때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기 직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쪽 사람들이 우리 청사의 실사 자료를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요. 아니, 예고는 했다고 하는데 저희 쪽 담당자가 일정을 안 잡아준 모양이더군요. 그래서요. 제가 창밖으로 봤는데 정문 앞에 대여섯 명이 서 있더라고요. 다들 가방을 들고요. 그래서 비서를 내려보냈습니다. 그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라고 전화라고 했죠. 화면 속 캐나다 쪽 참석자 몇 명이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기다리더군요. 그날 비가 왔는데도요. 저녁까지 서 있다가 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랜들 대표님, 저는 그 장면을 보고 판단을 굳혔습니다. 저렇게까지 매달리는 쪽은 팔게 그것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그 순간 그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2년 동안 등급표 맨 아래 칸을 채워온 사람의 머릿속에서 정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림이었거든요. 도면을 조립하는 나라는 원래 그렇게 파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빌 차관보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쪽 위원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배를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을 파는 겁니다. 빨리 준다, 정확히 준다, 이런 것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시간이 나쁜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죠.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는 화면 밖 누군가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아직 물에 떠 있어요. 15년쯤 더 쓸 수 있습니다. 급할 게 없는 쪽이 이깁니다. 대표님도 아시잖습니까? 저는 자료를 넘기다가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산업협력이라고 적힌 칸이었어요. 금액이 44조 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본계약 금액보다 컸습니다. 차관보님, 이 숫자가 맞습니까? 아, 그거요. 콜빌 차관보가 웃었습니다. 한국 쪽 제안서입니다. 공장을 지어주겠다. 기술을 넘기겠다. 협력업체 1900곳에 일감을 물리겠다. 그런 식이에요. 1900곳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숫자는 종이에 적으면 다 커 보입니다. 그는 손등으로 화면을 툭 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조선협력업체 사장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일감은 제가 지킵니다. 다만 어느 쪽과 계약하느냐는 제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계시라고요. 저는 그 말을 그때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흔한 관료 화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 주 뒤에 저는 그 문장의 진짜 뜻을 알게 됩니다. 그건 지키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인지를 잡고 있다는 통보였어요. 저는 그날 회의를 끝내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캐나다가 준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평가 항목이 140개였고 부속 문서가 수천 장이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한국 관련 부분만 따로 뽑아 밤늦게까지 읽었습니다. 리야드의 밤은 조용합니다. 사무실 형광등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하지만 새벽 1시쯤 서류를 넘기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측 실사 방문단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날 정문 앞에서 비를 맞았다는 그 사람들이요. 6명이었고 이름과 직책이 영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줄에서 눈이 멈췄어요. 성이 CHA로 시작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직책란에는 시운전 반장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저는 그 줄을 3초쯤 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목 뒤가 살짝 뻐근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물건을 창고 구석에서 봤을 때 나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분명 내 물건인데 언제 넣어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저는 그 페이지를 그냥 넘겼습니다. 그때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저는 3주 뒤에 알게 됩니다. 실사팀은 9명으로 꾸렸습니다. 구성은 제가 직접 했어요. 잠수함 설계 2명, 추진 개통 1명, 전투 체계 1명, 계약 2명, 통역 1명, 그리고 저와 파이살 국장. 일정은 사흘로 잡았습니다. 출발 전날 파이살 국장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대표님, 일정이 왜 사흘입니까?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사려는 게 24조 원짜리입니다. 국장님, 조선소 실사는 첫날 오전에 다 끝납니다. 도크를 보면 압니다. 나머지 이틀은 예의를 갖추는 시간이에요. 파이살 국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만 했어요. 인천에 내린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리야드는 마른 공기가 살갗을 당기는 느낌인데 여기는 축축한 공기가 얼굴에 붙었어요. 바다 가까운 도시 특유의 비린 냄새가 아주 옅게 섞여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여성이었고 나이는 37쯤으로 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오션 해외사업 수출 계약팀 윤세라 차장입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단단했습니다. 사무실에서만 일한 손이 아니었어요. 실사 일정 사흘로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윤 차장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삼키는 얼굴이었어요. 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아닙니다. 다만 사흘이 조금 짧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짧으면 늘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영업 멘트로 들었습니다. 오래 붙잡아 둘수록 계약에 유리하니까요. 32년 동안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제로 이동했습니다. 차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도시가 끝나면 산이 나오고 산이 끝나면 또 도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창밖에 크레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3개였는데 10분쯤 지나자 하늘 전체가 크레인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주요 조선소를 거의 다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차창밖 풍경은 제가 아는 어떤 것과도 크기가 달랐어요. 옆자리에 앉은 추진 개통 담당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표님, 저게 다 한 회사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기 끝까지 같은 새 크레인인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통과하고 나서도 차는 10분을 더 달렸습니다. 조선소 안에서요.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속 40km로 10분이면 이 안이 대체 몇 킬로미터라는 뜻인지 계산이 잘 안 됐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제가 예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브리핑룸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실사 첫 순서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회의실, 환영 인사, 회사 소개 영상, 조감도, 그리고 커피. 저는 그 순서를 100번은 겪었어요. 회사 소개 영상이 나오는 동안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요령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차가 선 곳은 부두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짠바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낮은 진동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어디선가 용접 불꽃 튀는 소리가 났고 확성기에서 사람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윤 차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대표님, 이쪽입니다. 차장님, 브리핑은 안 합니까? 브리핑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뭘 보는 겁니까? 윤 차장이 걸음을 멈추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부두 암벽에 잠수함이 한 척 떠 있었습니다.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조감도도 아니었고요. 실물이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물에 반쯤 잠긴 채 아주 낮게 떠 있었고 표면에 아침 햇빛이 부딪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 사람이 서너 명 서 있었어요. 안전모 색이 다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섰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명치 근처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느낌을 압니다. 평가 대상이 제 예상 범위 밖에 있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제 뒤에서 설계 담당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표님, 저거 진짜입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거 물에 떠 있는데요. 윤 차장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차장님. 네. 저 배는 언제 만든 겁니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부두 끝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선체 표면에 긁힌 자국이 길게 나 있었거든요. 도색이 벗겨진 게 아니라 오래 물속에 있던 배에만 생기는 흔적이었습니다. 새 배가 아니었습니다. 저 배는 운항 이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짧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윤 차장이 그때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대표님, 역시 32년이시네요. 대답해 주십시오. 저 배는요. 윤 차장이 잠깐 바다 쪽을 봤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고 그 뒤로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스스로 돌아온 배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태평양을 건너갔다가 왔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 물었습니다. 예인선을 붙여서 말입니까? 아니요. 윤 차장이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자기 힘으로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감각이었어요. 32년 동안 등급표를 채우면서 제가 한 번도 넣어본 적 없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이 배가 지금 물에 떠 있는가? 그 항목이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넣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등급표에 올라오는 배들은 대부분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도면, 계획, 일정, 약속. 저는 그것들을 읽고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차장님. 네, 대표님. 일정을 사흘로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셨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40분이었습니다. 늘리겠습니다. 윤 차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검은 선체가 여전히 그 자리에 낮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판 위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작업복 차림의 나이 든 남자 한 명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승선은 그날 오전 11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좁은 해치를 통과해 사다리를 내려가는데 발이 세 번째 단에 닿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바깥에 짠바람이 뚝 끊기고 대신 기름과 금속과 사람 체온이 섞인 냄새가 밀려왔어요. 잠수함을 타 본 사람은 이 냄새를 압니다. 세상 어떤 냄새와도 안 닮았습니다. 발밑에서 아주 낮은 진동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손바닥을 벽에 대봤더니 벽도 같이 떨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기계였습니다. 통로폭은 어깨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저는 예순환하고 허리가 좋지 않아서 세 번쯤 몸을 접었다 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등에서 땀이 났어요. 리아드 사무실에 앉아 서류만 보던 3년 사이에 제 몸은 이런 걸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윤 차장이 앞에서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발령실입니다. 그 뒤가 소나실이고요. 차장님, 통로가 원래 이렇게 좁습니까? 넓히면 그만큼 다른 걸 못 씻습니다. 어떤 걸 말입니까? 연료요. 간단한 대답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섰습니다. 잠수함 설계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남기느냐는 그 나라, 해군이 어디까지 나가려고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통로를 줄이고 연료를 실었다는 건 이 배가 그 내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발령실에 들어서자 계기판이 벽 세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20몇 개쯤 됐고 대부분 꺼져 있었어요. 정박 중이니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항적도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한반도 남쪽 끝에서 시작해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고 다시 돌아오는 선이 겹쳐 있었습니다. 차장님. 네. 이 선이 뭡니까? 이 배가 다녀온 길입니다. 저는 화면 아래 표시된 숫자를 봤습니다. 총 항정 1만 4천 킬로미터, 소요 일수 47일, 47일이요. 왕복이 아니라 편도로 47일입니다. 돌아올 때는 조금 더 걸렸고요. 중간 기항은 몇 번 했습니까? 윤 차장이 저를 봤습니다.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2번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귀로, 한 번은 머리로요. 32년 동안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재래식 잠수함이 그 거리를 무기항으로 가는 건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이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중간에 하나만 고장 나도 태평양 한복판에서 배 하나와 승조원 50명이 그냥 사라집니다. 차장님, 왜 그렇게 갔습니까? 보여드려야 했으니까요. 누구한테요? 당시에는 캐나다한테요. 발령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사우디 설계 담당관이 낮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에서 내려 부두 위 통로를 걸어가는데 벽 한쪽에 큰 판이 걸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안전 표지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표였습니다. 세로로 칸이 나뉘어 있고 각 칸에 연도와 도크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칸마다 나라 이름이 하나씩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칸을 세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9줄이었습니다. 9줄이 전부 차 있었어요. 빈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차장님. 네, 대표님.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겁니까? 건조 슬롯 현황판입니다. 9줄이면 앞으로 9년입니다. 저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명치 아래가 서늘해졌고 목 뒤가 뻣뻣해졌어요. 저는 배를 사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쪽이 갑입니다. 그게 32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제 세계관이었어요. 파는 쪽은 웃고 사는 쪽은 조건을 붙입니다. 저는 그 조건을 붙이러 온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저 판 앞에서는 그게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을 다시 봤습니다. 칸마다 나라 이름 아래 작은 글씨가 하나씩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가까이 가니 보였어요. 계약을 맺은 시점이었습니다. 맨 위 칸의 나라는 오래전에 들어온 나라였습니다. 2번째 칸도 마찬가지였고요. 3번째 칸은 비교적 최근이었습니다. 저는 그 3번째 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차장님, 이 칸 말입니다. 네, 이 나라가 여기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작년입니다. 그때는 앞에 몇 칸이 있었습니까? 2칸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철판 벽이었는데 차가웠습니다. 그 냉기가 손바닥에서 팔뚝까지 그대로 올라왔어요. 1년 사이에 2칸이 5칸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차장님, 이 판은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더 길어지겠군요. 그럴 겁니다. 윤 차장은 그 말을 자랑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미안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파는 쪽이 미안해하는 상황은 제 경험에 없었거든요. 차장님, 우리 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윤 차장이 잠깐 대답을 미뤘습니다. 지금 판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아침에 본사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사우디 거는 순번 4번입니다. 4번이라는 건 앞에 세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파이살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두 바람이 새서 한 손으로 귀를 막아야 했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대표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32년 동안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목소리가 떨린 적이 없었는데요. 국장님, 우리는 지금 사러 온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줄을 서러 온 겁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순번 4번입니다. 앞에 새 나라가 있습니다. 돈을 더 쓰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돈으로 앞줄을 살 수 있으면 저기 있는 새 나라가 벌써 샀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거제의 밤바다는 검은데 그 위로 조선소 조명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크레인 한 대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1100건의 평가표를 썼습니다. 그 표에 무엇을 넣을지 정하는 것도 제 일이었어요. 자망 심도를 넣었고 소음 수준을 넣었고 어뢰 발사관 개수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 판에 적힌 것은 제 표에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몇 년치가 이미 팔렸는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요구 사항을 하나 냈습니다. 차장님, 기술 브리핑을 최고 책임자한테 직접 받고 싶습니다.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요? 이 배가 47일을 무기항으로 갔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걸 가능하게 한 건 설계가 아닙니다. 운용입니다. 그 운용을 책임진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윤 차장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나올지 대충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는 어디나 비슷하거든요. 박사학위가 2개쯤 있고 넥타이를 매고 노트북과 발표 자료를 들고 오는 사람. 자료는 100장이 넘고 첫 20장은 회사 연역일 겁니다. 저는 그 순서를 100번 넘게 봤습니다. 회의실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사우디 실사팀 9명이 다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 물병이 놓여 있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새서 종이가 조금씩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노란색이었고 무릎개가 달아서 색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안전화를 신고 있었고 그 위에 기름 자국이 있었습니다. 안전모는 손에 들고 있었고요. 나이는 60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조선소 야외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의 피부였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노트가 한 권 들려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아니라 종이 노트였습니다. 표지 모서리가 달아서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옆면이 두툼했어요. 물에 한 번 젖었다 마른 자국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계약 담당관이 저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통역이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차장이 소개했습니다. 특수선 시운전 반장 차동희입니다. 근속 38년입니다. 말씀하신 그 항해의 기관 총괄이셨습니다. 차동희 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를 당기는데 손이 제 쪽으로 잠깐 보였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었고 손등에 오래된 흉터가 2줄 있었습니다. 손톱 밑이 검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지는 검정입니다. 반장님, 발표 자료는 없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 차장이 통역했고요. 차동의 반장이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자료라고요. 네. 몇 장짜리입니까? 그가 노트를 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옆자리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트가 손글씨로 빼곡했습니다. 한 줄도 빈대가 없었어요. 날짜, 시각, 숫자, 그리고 짧은 메모. 볼펜 색이 중간중간 바뀌어 있었습니다. 검정에서 파랑으로, 다시 검정으로. 볼펜이 떨어질 때마다 바꿔 쓴 흔적이었습니다. 47일 동안 하루 6번 적었습니다. 네, 제 시간마다 한 번씩요. 몇 건입니까? 282건입니다. 무엇을 적으신 겁니까? 수심, 축 회전수, 배터리 잔량, 산소 농도, 그리고 그날 이상하다고 느낀 것들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라면. 차동의 반장이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기계는 고장나기 전에 먼저 이상해집니다. 소리가 반음 올라가거나 진동이 반 박자 늦거나요. 계기에는 안 잡힙니다. 사람만 압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282건 중에 오차는 몇 건입니까? 윤 차장이 통역했습니다.
차동의 반장이 잠깐 저를 봤어요. 오차라면 무슨 말씀이신지요? 기록과 실제가 달랐던 경우 말입니다. 없습니다. 한 건도요. 틀린 걸 적으면 다음 사람이 죽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났어요. 저는 그 노트를 좀 더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차동의 반장이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습니다. 종이 질감이 특이했습니다. 습기를 먹었다 마르기를 여러 번 반복한 종이었어요. 손끝으로 만지면 살짝 우글거렸습니다. 페이지 아래쪽 모서리가 전부 둥글게 달아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넘긴 자리만 그렇게 됩니다. 중간쯤 페이지의 숫자 하나가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 옆에 짧은 메모가 있었고요. 반장님, 이건 뭡니까? 윤 차장이 통역했습니다. 34일째 밤이었습니다. 좌연축에서 소리가 반음 올라갔습니다. 계기에는요.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시간 동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3시간이나요. 소리가 다시 내려갈 때까지요. 제 옆에 앉은 추진 개통 담당관이 저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대표님, 저건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사람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표지가 손바닥에 닿는데 오래 만진 물건 특유의 매끈함이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이런 걸 자료로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평가표는 인증서를 요구했거든요. 도장이 찍혀 있고 발급 기관이 있고 유효 기간이 적힌 종이요. 하지만 저 노트에는 도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47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동의 반장이 노트를 덮으면서 저를 한 번 더 봤는데 그 눈이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요. 아주 오래전에 어디선가 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의 눈이었어요. 놀라움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받고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군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반장님, 혹시 저를 아십니까? 윤 차장이 통역하려는데 차동의 반장이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실사팀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사흘로 잡았던 일정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고 저는 파이살 국장에게 여류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방식대로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파는 쪽이 하는 말을 믿는 건 삼류가 하는 짓이거든요. 저는 32년 동안 파는 쪽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본 쪽에 물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독일로 걸었습니다. 디터 아렌스, TKMS 수출본부 부사장이었습니다. 십몇 년 전 국제회의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그는 캐나다 사업을 따낸 쪽 사람이었으니까 한국을 깎아내릴 이유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랜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사우디에서 잘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캐나다 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검토 중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대표님, 저희가 경쟁사입니다. 압니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디터 아렌스가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기록에 남기지 마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저희 압력선 채용 특수강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조달 물량의 67%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감속기 블록, 축계 부품, 일부 배관 모듈까지요. 저희가 설계하고 저희가 조립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라인은 한국에서 물건이 안 오면 3주 안에 섭니다. 부사장님, 대표님, 저희가 캐나다에서 이긴 건 배가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치가 저희 편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발표 날 샴페인을 마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 말입니까? 우리가 이겼는데 왜 무섭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두 번째 확인은 노르웨이였습니다. 잉그리드 홀름, 노르웨이 국방물자청 감사관이었습니다. 자국 함정 사업의 지연과 비용 초과를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감사 보고서를 예전에 몇 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느 나라 편도 아니었습니다. 숫자 편이었죠. 랜들 대표님,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납기 준수율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범위로요? 최근 10년,
함정 사업 전체로요. 잉그리드 홀름이 자료를 보내주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두 줄을 봤습니다. 유럽 조선소 평균 납기 준수율 38%, 한국 조선소 납기 준수율 100%. 저는 그 두 줄을 10번쯤 다시 봤습니다. 100%라는 숫자는 통계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건 보통 표본이 적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각 줄을 확인했습니다. 표본 수가 적혀 있었어요.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잉그리드 홀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사관님, 이 100%가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 이유를 5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씁니다. 그 나라는 늦으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합니다. 감사 보고서에 쓸 표현은 아닌데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기억이 돌아온 건 열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사 자료가 20몇 권으로 불어나 있었고 그중 하나에 차동의 반장의 양력이 들어 있었어요. 근속 38년, 시운전 반장, 그리고 해외 출장 이력이 몇 줄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줄 중 하나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미국, 워싱턴, 14년 전.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소리를 냈어요. 심장이 갈비뼈 안쪽을 세게 쳤습니다. 14년 전에 저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해군 조달협력사 자격 심사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외국 업체가 미 해군 정비 사업에 들어오려면 그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최종 서명란에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아시아에서 온 업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는 별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선명해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는 날을 더 또렷하게 기억하거든요. 로비에 한국인 기술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였습니다.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제 비서가 일정을 조정하면서 그쪽에 통보를 안 했어요.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수를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바로잡을 이유를 못 느꼈거든요.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10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났습니다. 저는 점심을 밖에서 먹고 들어오면서 로비를 지나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일어서서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습니다. 4시에 회의가 하나 더 잡혔고 6시에 제가 퇴근 준비를 하는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아직 안 갔습니다. 누가요? 로비에 그 사람들요. 시계를 봤더니 5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8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정리해 주세요. 경비 2명이 로비로 갔습니다. 저는 2층 계단참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인 3명이 일어섰고 가방을 들었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나이 어린 사람 하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경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경비가 저를 올려다봤고 저는 손짓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종이가 제 책상에 올라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영어였고 문법이 어설펐어요. 도면 스케치가 하나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 짧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 특정 함급에서 반복되는 축계 진동 문제, 원인 추정, 조치 방법. 저는 그 종이를 3초쯤 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읽을 생각이 없었어요. 심사에서 떨어진 업체가 마지막에 뭔가를 내미는 건 흔한 일입니다. 대개는 하소연이거나 재심 요청이거든요. 그 종이가 다시 나온 건 3년 뒤였습니다. 미 해군이 그 축계 진동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함정 여러 척이 같은 증상을 보였고 정비 기간이 계속 늘어났어요. 투입된 예산이 2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도 원인을 못 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야근을 하다가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를 버리려고요. 그러다 그 종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읽었습니다. 읽는데 4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을 못 나갔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원인 추정이 정확했거든요. 조치 방법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부품 하나에 체결 순서와 토크 값이 적혀 있었고
왜 그 순서여야 하는지가 두 문장으로 설명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내용을 정비부서에 넘겼습니다. 검증에 반나절이 걸렸고 그날 오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았습니다. 2억 3천만 달러를 쓰고도 못 푼 문제를 종이 한 장이 반나절 만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의 여백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로 표창이 나왔습니다. 미해군 함정 정비 효율 개선 공로였어요. 표창장을 받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종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한 문장이면 됐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어떤 한국인 기술자가 알려준 겁니다. 그 한 문장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대단한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제 세계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등급표 맨 아래 칸에 있는 나라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제 표창장에 등장하는 그림 자체가 제 머릿속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더 나쁘다는 걸 저는 열흘째 밤거제 숙소에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표창장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리아드 집 서재 벽에 걸려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에 조선소로 갔습니다. 정문 경비가 저를 알아보고 통과시켰어요. 특수선 부두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동에 반장이 암벽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는 그 뒤에 서서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에 계속 부딪혔어요. 짜고 차가웠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그쪽이었습니다. 안 주무십니까? 윤 차장이 없어서 통역이 안 됐지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짧은 영어로요. 워싱턴. 차동의 반장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암벽 난간을 잡았어요. 손바닥에 쇠냉기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짧은 영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61살 먹은 남자가 남의 나라 부두에서 새벽에 우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제 32년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버렸거든요. 저는 등급을 매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등급표에 없는 것들을 안 보이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이틀째 되던 날,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레이 패티그루였습니다. 미해군 함정 정비 프로그램 담당관이고 15년 전 제 밑에서 일하던 친구입니다. 이제 40 후반이 됐더군요.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그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자네가 왜 여기 있나? 저도 실사 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해군이 여기서 실사할 게 뭐가 있나? 레이 패티그루가 잠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로비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도요. 대표님, 이건 아직 공개된 건 아닙니다. 말해보게. 우리 함정 정비 물량 일부를 여기서 돌리는 걸 검토 중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사실상 정해졌고요. 저는 슬롯 협의하러 왔습니다. 슬롯. 네. 순번요. 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레이. 우리가 순번을 받는다고.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못 넣습니다. 우리가 미국이야. 압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표님, 저희 서부 조선소 상황 아시잖습니까? 도크는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용접공 평균 연령이 54이에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 반대고요. 그래서 몇 번을 받았나? 아직 못 받았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는 소리에 가까웠어요. 사우디가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국은 아직 번호도 못 받았고요. 그날 오후 콜빌 차관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이 아니라 음성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 통화 때와 달랐어요. 여유가 없었습니다. 랜들 대표님, 지금 한국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묻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계약합니까? 차관보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대표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쪽과 계약하시면 대표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표님은 미국 시민이십니다. 사우디 정부 고위직에 계시고요. 그 자리는 미국 쪽 신원 확인이 계속 유지되는 자리 아닙니까? 저는 수화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차관보님, 지금 제 신원 조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냥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박으로 들립니다. 협박이라뇨. 저는 대표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표님이 걱정됩니다. 그쪽 조선소 다녀오신 분들이 다 비슷하게 돌아오시더군요. 노트 한 권 보고 마음이 흔들리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제가 정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대표님, 감상은 계약서에 안 씁니다. 계약서에는 조건을 씁니다. 차관보님. 네. 차관보님, 나라 협력업체가 1909시라고 하셨죠. 그랬습니다. 그분들 일감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쪽 현지와 비율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건 아직 아무것도 안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대표님, 그건 우리 국내 문제입니다. 차관보님이 그분들한테 조용히 계시라고 하셨다면서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 조용히가 몇 년짜리입니까?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캐나다가 저에게 보내준 그 방대한 평가 자료 말입니다. 140개 항목, 수천 장의 부속 문서. 저는 처음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가중치가 이상했습니다. 인도 시점 항목의 배점이 100점 만점에 4점이었어요. 반면 동맹 정합성이라는 항목이 22점이었습니다. 동맹 정합성이 뭔지는 아무 데도 정의돼 있지 않았고요. 평가위원 명단도 다시 봤습니다. 11명 중 6명이 같은 부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 책임자가 콜빌 차관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문장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이건 평가가 아니라 각본이다. 확인은 다음 날 아침에 됐습니다. 캐나다 평가위원 중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랜들 대표님, 저는 그 회의에 11번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첫 회의 때 차관보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결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게 첫 회의였습니까? 첫 회의였습니다. 자료를 열기도 전이었어요. 이 일을 제기한 분은 없었습니까? 한 명 있었습니다. 인도 시점 배점이 너무 낮다고요. 그래서요. 다음 회의부터 그분 이름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세계 여기저기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조달청 실무자 한 명이 거제에 와 있었습니다. 마레크 지엘린스키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식당에서 그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지엘린스키 씨, 무슨 건으로 오셨습니까? 순번을 앞당겨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조건은요.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현지 생산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받는 쪽이 조건을 낮춘다고요. 마레크 지엘린스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대표님, 우리는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시잖습니까? 우리한테는 3년 빨리 받는 게 조립 공장 하나보다 훨씬 큽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잉그리드 홀름이 알려준 건데 노르웨이 국방부가 자국 함정 규격 일부를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감사관님, 왜 개정합니까? 한국 규격에 맞추려고요. 거꾸로 아닙니까? 보통은 파는 쪽이 사는 쪽 규격에 맞추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마드 알캅이라는 해군 정비사업 담당관이었는데 파이살 국장을 통해 저에게 물어온 내용이 이랬습니다. 20년 정비권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싶은데 사우디가 순번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느냐. 저는 그 질문을 받고 한참 웃었습니다. 이제 나라들이 서로에게 순번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이살 국장에게 중간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초안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한국조선영양평가 중간보고, 등급 판정 불가. 파이살 국장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판정 불가가 무슨 뜻입니까? 국장님, 제가 32년 동안 쓴 평가표로는 이 나라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새로 만드셔야겠군요. 그러려고 합니다. 어떤 항목을 넣으실 겁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조선소 불빛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횟수요. 전화기 너머에서 파이살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 항목을 넣으면 세계에서 몇 나라가 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소리내서 말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뒤 조선소 정문 앞에 검은 차량 6대가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국기를 단 차였습니다. 검은 차량 6대는 오전 8시 40분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본관 2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사우디 실사팀은 그날 계약 조건 협의 이틀째였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게 됐어요. 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10명쯤 됐습니다. 전부 짙은 색 정장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마지막에 내렸습니다. 에드먼드 콜빌이었습니다. 저는 창틀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마디가 하얘졌어요. 10분쯤 뒤에 윤 차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차장님, 아래에 손님이 오셨던데요. 네, 약속은 잡혀 있었습니까? 윤 차장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약속 없이 찾아온 손님은 원래 돌려보냅니다. 그게 어느 나라 조선소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국방조달청 차관보가 국기를 단 차량 6대를 끌고 약속 없이 남의 나라 조선소에 왔다는 뜻이었거든요. 차장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셔야죠. 점심시간에 저는 일부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봐야 했거든요. 로비는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한쪽 벽 전체가 유리라 빛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유리 너머로 도크와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로비 소파에 캐나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린 사람도 있었고 무릎 사이에 세워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휴대폰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 자세가 어떤 건지 저는 압니다. 언제 불릴지 몰라서 긴장을 못 푸는 자세입니다. 콜빌 차관보는 창가 쪽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걸어왔습니다. 랜들 대표님, 차관보님,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조건협의 이틀째입니다. 그의 얼굴이 아주 짧게 굳었습니다. 조건협의라는 말은 사우디가 이미 순번을 받았고 지금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대표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실까요? 우리는 로비 한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때 벽에 걸린 판을 봤습니다. 거기에도 슬롯 현황판이 있었습니다. 부두 통로에 있던 것과 같은 형식이었어요. 다만 이건 최신판이었습니다. 칸이 10줄로 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이름이 2번 적혀 있었어요. 정확히는 한 번 적혔다가 지워지고 그 위에 다른 이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지워진 글자는 완전히 안 지워졌습니다.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CANADA. 그 위에 덮인 이름은 다른 나라였습니다. 차관보님. 네. 저 판 보셨습니까? 콜빌 차관보가 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관보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입니다. 4시간 동안 저걸 보고 계셨겠군요. 대표님, 저는 실무를 하러 온 겁니다. 어떤 실무입니까? 저희 사업 일정에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조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처음 화상회의 때 넥타이 색까지 계산해서 고르던 그 사람이 넥타이를 만지고 있었어요. 독일 쪽 처지인도 일정이 밀렸습니다. 얼마나요? 현재 협의 중입니다. 차관보님, 3년입니다. 저는 21번 뱉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병행 조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척을 먼저 받고 나머지를 독일에서 받는 방식으로요. 몇 척을 원하십니까? 2척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제안받았던 조건 그대로 가겠습니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조건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저희는 그 조건표를 아직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조건을 고를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그 조건표 말입니다. 네, 그거 유효 기간이 있었을 텐데요. 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표에는 현지 공장 건설이 들어 있었죠. 협력업체 1900곳 물량도 거기 붙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공장은 이제 다른 나라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콜빌 차관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세 걸음쯤 가다가 멈춰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저도 14년 전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 로비에서 8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을 경비를 시켜 내보냈습니다. 그때는 그게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콜빌 차관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뭐였는지 압니다. 오후 1시가 지났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여전히 로비에 있었습니다. 점심도 안 먹었더군요. 직원 한 명이 커피와 물을 가져다 놓았는데 손을 댄 사람이 없었습니다. 2시가 지났습니다. 군의 방송이 오후 근무 교대를 알렸습니다. 작업자들이 로비를 가로질러 지나갔어요.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소파에 앉은 정장 차림의 손님들을 흘깃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시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 40분에 시작된 기다림이 7시간을 꽉 채운 그때였습니다.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일어섰습니다. 소파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동시에 났어요. 콜빌 차관보도 일어나서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저도 그쪽을 봤습니다. 나온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노란 작업복이었어요. 무릎개가 닳아서 색이 옅어진 그 작업복. 안전화 위에 기름 자국이 있었고 안전모는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차동의 반장이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캐나다 사람 중 한 명이 옆 사람에게 뭐라고 물었습니다. 통역이 잘못된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은 회장이나 사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콜빌 차관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저는 정면에서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3초쯤 지나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조금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알아본 겁니다. 몇 년 전 캐나다 청사정문 앞 비 오는 날 저녁까지 서 있던 6명.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차동의 반장이 걸어왔습니다. 안전화 밑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그가 콜빌 차관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한국말로 뭐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통역했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콜빌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저는 차관보 자격으로 왔습니다. 책임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통역이 전달됐습니다. 차동의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말했습니다. 통역하는 직원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겨도 되나 망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옮겼습니다. 번호표는 저희가 뽑았었는데요.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유리창 밖에서 크레인 도는 소리만 아주 멀게 들렸습니다. 콜빌 차관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아래로 조금 미끄러졌어요. 그는 그걸 다시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7시간 동안 저 사람은 저 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이름이 지워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판 앞에요. 그리고 7시간 만에 나온 사람이 자기가 정문 앞에 세워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캐나다에서 기사가 하나 터졌습니다. 조달청 내부 회의록이 유출됐습니다. 2 문장이 그대로 실렸어요. 시간은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라고 전하라고 했죠. 캐나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협력업체 1900곳의 대표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일감을 지키겠다는 말이 우리 일감을 담보로 잡았다는 뜻이었느냐고요. 국방위원회가 열렸고 평가위원 명단에서 빠졌던 그 사람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콜빌 차관보는 마지막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입으로 잘못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무진의 판단착오였고 자신은 보고받은 대로 결정했을 뿐이라고요. 자기 밑에서 10년을 일한 국장 2명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리고 경질됐습니다. 기자들이 청사 앞에서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판단은 그때 기준으로 옳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리아드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 최종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32년 동안 1100건을 쓰면서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평가표, 양식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항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횟수. 그 칸을 채울 수 있는 나라가 몇 곳인지 세어봤습니다. 한 곳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6척, 24조 원. 순번은 여전히 4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번을 앞당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당기자고 말하는 순간 저는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서명을 마치고 저는 부두로 갔습니다. 그날 시운전 나가는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우리 배는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로 갈 배였습니다. 차동에 반장이 암벽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 그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윤 차장이 통역을 맡아 주었습니다. 반장님. 네. 그때 그 종이 말입니다. 차동의 반장이 저를 봤습니다. 제가 그걸 읽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덕분에 문제가 풀렸을 때 저는 표창을 받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짜고 차가웠어요. 반장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이면 됐는데요. 저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61살 먹은 남자가 남의 나라 부두에서 고개를 숙이는 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차동의 반장이 노트를 들어보였습니다. 대표님. 네. 이거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글을 봤습니다. 설비는 돈이 생기면 삽니다. 도면도 돈을 더 주면 사고요. 사람도 돈을 많이 주면 데려갑니다. 그가 노트를 다시 내렸습니다. 그런데 47일 동안 한 번도 안 틀린 기록은 아무도 못 팝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기적 소리가 났습니다. 시운전 나가는 배가 암벽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인선 두 척이 붙었고 검은 선체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부두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회색. 안전모 색이 다 달랐습니다. 용접 마스크를 목에 건 사람도 있었고 장갑을 벗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30명, 50명, 100명이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배가 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때 제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미 해군에서 32년을 하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저는 거수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 장군은 없었습니다. 제독도 없었고요.